물컹한 계란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 없었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몸과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쥔 소나귀 때문이었죠. 차가운 조리대 위로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눌렸습니다. 젠장, 이것도 제대로 안 서네. 귓가에 울리는 남편의 짜증 섞인 욕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억지로 끌어다 자신의 그곳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신이 좀 해봐. 빨리.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 위에서 프라이팬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존엄성처럼 계란은 이미 새까만 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 모든 지옥의 시작은 그를 다시 만나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 하나뿐인 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 녀석도 독립해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의 텅 빈 아파트에는 오직 저, 최혜숙이라는 69의 늙은 여자와 그림자뿐이었죠. 끝없는 적막과 외로움이 숨통을 조여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동창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속 장소인 종로의 한정식집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게 팬 주름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옛 얼굴들을 찾아내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죠. 한참을 뻘쭘하게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해숙이 맞지? 하나도 안 변했네.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곳에 이정혁이 서 있었습니다. 7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는 여전히 꼿꼿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죠. 학창 시절에도 젠틀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유명했던 아이. 지금은 강남에서 꽤 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몇 년 전 사별했다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정혁의 연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혜숙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메말랐던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숲 공원을 함께 거닐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라며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정혁은 제 손을 잡으며 청혼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남은 인생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저는 다시 찾아온 외로움이 두려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할게. 이정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막상 그의 몸이 닿자 예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폐경 이후 메말라버린 내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나조차도 잊고 있었다. 아파요. 제발 천천히. 간신히 쥐어짜낸 신음이었다. 금방 괜찮아져. 익숙해질 거야. 그의 대답은 무심했다. 그는 내 고통을 외면한 채 멈추지 않았다. 멈추기는커녕 그의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휴지에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나왔다. 거울 속에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이 있었다. 뺨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부부의 정상적인 첫날 밤이란 말인가? 머릿속에서 의문이 메아리쳤다. 그렇게 강릉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처럼 지나갔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이처럼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어떤 가시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정혁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의식처럼 반복되었죠. 눈을 뜨면 그의 시선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어젯밤 꿈에 당신이 나왔어. 그 말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김없이 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행위는 점차 버거운 의무가 되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2달째 접어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프라이팬에 계란을 올리려는 순간 등 뒤로 그의 단단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앞치마 두른 당신 모습 정말 예쁘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닌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해야 해서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그러나 이정혁의 손은 내 치마를 거칠게 들쳐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의 푸른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죠. 여보, 불부터 꺼야 해요. 위험해요. 괜찮아. 어차피 금방 끝나니까. 이정혁은 나를 차가운 조리대에 기대게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무게감에 공포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 있는 채로 이 부엌 한가운데서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란 말인가? 등 뒤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 젠장. 이정혁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것이 제대로 서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혜숙 씨, 당신이 손으로 좀 해봐. 그는 내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자신의 그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음식 만들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좀 해줘. 떨리는 손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는 계란이 타들어가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1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팔이 저려왔죠. 에휴,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이정혁은 짜증을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프라이팬 위의 계란은 이미 새까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의식의 시작이었죠. 부엌에서, 거실 소파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 며칠 뒤 이정혁은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택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죠. 혜숙 씨, 우리 이거 한번 써보자.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투명한 액체가 담긴 튜브, 러브젤이었습니다. 포장지에는 강력 지속형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69의 나이에 이런 물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너무 건조해서 매번 힘들어 하잖아. 이거 바르면 훨씬 수월할 거야. 이정혁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목을 잡아 끌어 침실로 향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필요한 법이야. 이정혁이 내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부할 용기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이정혁이 젤 튜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가 그의 손가락에 묻어 나왔죠. 자, 이렇게 바르면 돼. 차가운 젤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정혁의 손가락이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아파요, 여보. 그렇게 많이 바르면. 이렇게 해야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정혁은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젤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아, 결국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혁은 재빨리 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행위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휴지에는 또다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손을 씻으며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일까? 부부라면 원래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러브젤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항상 그 물건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정혁은 당연하다는 듯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리 와.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두세 번씩. 시청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정혁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기이하고 과격해졌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의 몸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혜숙 씨, 입으로 좀 해줘. 이정혁이 내 머리를 강압적으로 눌렀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해줘야 하는 거야, 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안 가득 역겨움이 차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5분쯤 지났을까요? 에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이정혁은 짜증을 내며 나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나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병이를 붙잡고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69의 늙은 여자. 이 나이에 이런 굴욕을 겪다니. 수치심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혜숙 씨, 계란 프라이 하나 더 줘. 네. 나는 감정이 소거된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죠. 점심때 이정혁이 병원으로 출근한 사이 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10년 전 사별한 남편과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결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의 사랑은 식었을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존재했죠. 하지만 이정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아직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저녁 무렵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이정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혜숙 씨, 저녁은 아직이야?
여보,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저녁도 안 차려놓고 뭐 했어? 이정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에휴. 이정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죠. 식사를 마친 후 이정혁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러브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숙 씨, 이리 와. 여보,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해요. 처음으로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나한테?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남편을 거부해. 이정혁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69 먹은 아내 의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병원장 사모님 행세는 하고 싶은가 보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미안해요. 에휴. 이정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갈까봐 이불로 입을 틀어 막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혁이 들어간 방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정혁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외설적인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비아그라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정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들어와. 여보, 지금 뭐 하는?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나 혼자라도 이렇게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이정혁이 약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약까지 먹어가면서 이러는데 당신은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인가? 혜숙 씨, 이리 와서 손으로라도 좀 해줘. 그것도 안 해줄 거야? 이정혁이 나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싫어. 처음으로 나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이정혁의 낯선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다정한 이정혁이 맞나?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정말 이런 추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나?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콤했던 시작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작 3개월 만에, 정말 고작 3개월 만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4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정혁이 말했습니다. 혜숙 씨, 오늘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네? 병원장 부인으로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로 당당하게 소개되는 것이니까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남색 정장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 했습니다. 아주 예쁘네. 이정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우리 병원이야. 어때? 멋지지? 네, 굉장하네요. 이정혁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 최혜숙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사모님께서 정말 미인이시네요. 하하, 고맙습니다. 이정혁이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 이정혁이 말했습니다. 혜숙 씨, 내 병원 장실에서 잠시 쉬고 있어. 네. 병원 장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육중한 원목 책상, 고급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 통유리창 밖으로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여기 앉아. 이정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자리에 앉자 푹신한 쿠션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앉는 순간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밑에 딱딱한 것이 걸렸죠.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한쪽이었습니다. 소파 쿠션 틈새에 반쯤 끼어 있었죠. 나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정혁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느라 이쪽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 것이었나? 아니었습니다. 나는 진주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금 귀걸이만 착용하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것일까? 혜숙 씨, 커피 한 잔 할래? 이정혁이 물었습니다. 아,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응, 문 나가서 왼쪽이야.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병원 장실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책상 서랍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정혁은 탕비실로 커피를 타러 갔고 나는 그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러브젤이 3개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쯤 사용한 상태였죠. 떨리는 손으로 서랍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여자들이 사용하는 머리핀 2개, 그리고 립스틱 1개가 나왔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립스틱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왜 이런 것들이 그의 병원 장실 서랍에 있는 거지? 혜숙 씨, 뭐 해? 등 뒤에서 들려온 이정혁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 휴지 좀 찾고 있었어요. 휴지는 저기 있잖아. 이정혁이 휴지통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고마워요.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병이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아까 주운 귀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고급 진주 귀걸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일까? 간호사? 아니면 환자?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러브젤 3개, 여자들의 물건들, 그리고 이 귀걸이까지. 설마 이정혁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정혁은 운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죠. 오늘 어땠어? 혜숙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더라. 네.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정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확인했죠. 또다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얇은 스타킹 한 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조수석 의자 밑에 살구색 스타킹. 당연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발로 그것을 살짝 밀어 더 깊숙한 곳으로 넣었습니다. 이정혁이 이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귀걸이, 립스틱, 머리핀, 러브젤, 그리고 스타킹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혜숙 씨,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집에 가서 푹 쉬어. 이정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세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거대한 증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자리에서 이정혁은 평화로운 얼굴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스스로를 몇 번이나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진주 귀걸이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혁이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을 켰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 증거 발견, 그리고 확인. 아니야, 이정혁은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정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나를 안아주었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행정실장 김 실장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 이정혁의 옆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 그가 왜 나에게 연락을 한 걸까? 네.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내일 오후 2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김 실장이 앉아 있었죠.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드는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으니 말씀하세요. 저는 원장님 밑에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돌아가신 전 사모님과도 가깝게 지냈죠. 네. 전 사모님, 이정혁의 전 부인. 전 사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5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스트레스요? 원장님의 과도한 성적 요구와
김 실장이 말을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다른 여자요? 네. 병원 간호사들, 제약회사 영업 여직원들. 원장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제가 병원 장실을 청소할 때 여러 번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자 속옷, 립스틱, 향수 같은 것들이요. 내가 봤던 것들이었습니다. 머리핀, 립스틱, 귀걸이. 러브젤도 있었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랍에 항상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거죠? 김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만큼은 방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같은 고통을 겪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김 실장이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이건 한 달 전 야간 진료가 끝난 후에 CCTV 영상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나는 그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안에 쥔 USB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혁은 아직 병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포트에 꽂는데 한참이나 걸렸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클릭해야 할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흑백의 CCTV 화면이었습니다. 병원 장실 앞 복도였죠. 화면 속 시간은 밤 10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의 여자. 이정혁은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은 텅 빈 복도를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나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며 머리를 쓸어 넘겼죠. 뒤이어 이정혁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정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위액 말고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69의 늙은 여자.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영상 속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집 지키는 게, 그의 성욕을 풀어주는 도구.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정혁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날 밤 이정혁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혜숙 씨, 저녁 뭐야? 배고픈데?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식탁에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김치찌개 끓였어요. 오, 잘 됐네. 이정혁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오늘 환자가 유난히 많아서 힘들었어. 혜숙 씨 김치찌개는 역시 최고야. 너무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이정혁일까? CCTV 속에서 젊은 여자와 키스를 나누던 그 남자가 정말 이 사람일까? 여보. 내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혼해요. 이정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리고 이정혁이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혜숙 씨,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이유가 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알면서 묻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뭘 잘못했는지. 이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혹시 누가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했어? 김 실장, 그 자식이.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봤어요. 뭘 봤는데? 당신 차에서 나온 귀걸이, 병원 장실 서랍에 있던 립스틱.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CCTV 영상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혜숙 씨, 지금 나를 외도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69에 혼자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내가 먹여 살려준 게 누군데, 감히.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정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다음 날부터 이정혁은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통장을 숨겼고 부동산 관련 서류도 어디론가 옮겨버렸죠. 나는 수소문 끝에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혼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혼하시려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성적 강요 때문입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그렇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 대상이시니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꼭 준비해 주십시오. 며칠 후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질 내부에 열상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소견도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혼 소송 중이신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조정실 앞에 섰죠. 이정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해준 변호사님과 함께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이정혁의 지속적인 외도와 성적 강요를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와 사진들, 그리고 산부인과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혁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원고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증거 있습니다. 내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조정위원이 USB를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이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병원 공식 CCTV이며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정 기일을 잡도록 하죠. 첫 조정은 그렇게 결렬되었습니다. 이정혁이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이정혁이 다가왔습니다. 최혜숙 씨, 끝까지 가면 당신만 손해야. 잘 생각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미 생각은 다 끝났어. 두 번째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이정혁은 재산을 은닉하고 외도를 부인하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원고가 먼저 부부로서의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이정혁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 변호사님이 산부인과 진단서를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질열상과 만성염증. 이것이 원고가 겪은 고통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조정은 2번으로 끝났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증인이 필요한데 김 실장님께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반드시 돕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정혁이 건너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입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변호사님이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김 실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25년간 원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돌아가신 전 사모님께서도 지금 사모님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장실에서 여러 번 여성용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차에서도. 이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정숙하시오. 판사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재판은 3번 더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가장 사적인 생활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성관계 횟수, 러브젤 사용 여부, 모든 것들이요.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해. 끝까지 버텨내야 해. 그 과정에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화장실에서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혈압도 많이 높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60이 넘으셨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꾸준히 챙겨 드세요. 혈액순환과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혜수가 건강부터 챙기자. 이겨야 하니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여자가 법정에 서서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정혁의 다음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혼자서 참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용기뿐입니다. 이제 판결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정혁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고도 지독한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3번의 조정, 그리고 4번의 재판. 이정혁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김 실장의 증언,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이정혁의 지속적인 외도와 성적 강요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 최혜숙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이정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고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제한적이나 피고의 귀책 사유가 매우 크므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총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정혁의 재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이겼어. 내가 결국 이겼어. 판결문을 손에 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변호사님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내십시오. 변호사님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64이 되어 있었습니다. 4천만 원에서 변호사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3,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 살던 서초동의 30평짜리 아파트였죠.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정혁과 재혼하면서 그 집을 2년 계약으로 월세를 줬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며 생활비에 보태 썼죠.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나올 무렵 마침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내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세입자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남편과 함께 잠들던 곳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급격히 늙어버린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63세 재혼해서 64세 이혼하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참 다정했던 사람, 나를 존중해주던 그 사람.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이정혁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줬을까요?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당장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월세 수입이 끊겼고 보증금 2천만 원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죠. 다행히 공무원 연금이 있었습니다. 62살부터 받기 시작한 월 230만 원. 28년간 교직에 몸담은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나가는 돈과 자식들을 위해 붙는 적금을 빼고 나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음악 교사 경력이 있었지만 10년 넘게 일을 쉬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음악 강사 자리에 이력서를 냈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네. 혹시 언제 면접이 가능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연령이 저희가 찾는 분은 30대에서 40대 초반이라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도 지원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마트, 식당.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괜찮으실지. 죄송합니다.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집은 있었지만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이마트 양재점의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하루 4시간 계속 서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트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와 잡비 20만 원.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시식대 앞에 섰습니다. 소시지를 구우며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맛있는 소시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심코 하나 집어먹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무릎도 쑤셔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넓은 거실이 유난히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혜숙 씨. 이정혁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혜숙 씨,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잘 지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혜숙 씨,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이미 다 끝났잖아요. 혜숙 씨, 나 없으면 당신 힘들 거야. 다시 나한테 돌아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혁에게서 계속해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숙 씨, 잘 생각해봐. 나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혼자 있는 거 외롭지 않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정혁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자. 반응하면 저 인간은 더 심하게 나올 거야. 2주가 흘렀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죠. 소시지를 뒤집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혜숙 씨. 이정혁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길 어떻게? 혜숙 씨 보고 싶어서 왔지. 이정혁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한서아야. 이정혁이 그 여자의 허리를 보란 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아라는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정혁이 말했습니다. 혜숙 씨, 이런 데서 우연히 다 보네.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소시지 맛있네. 서아야, 아 해봐. 이정혁은 한서아에게 소시지를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맛있어요, 오빠. 한서아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이정혁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혜숙 씨, 우리 먼저 갈게. 몸 건강히 잘 지내. 이정혁은 한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와 30대 여자. 30살이 넘는 나이 차이. 나는 앞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이정혁이었습니다. 혜숙 씨, 오늘 보니 반갑더라. 서아 예쁘지? 30대라 그런지 몸매도 좋고 당신이랑은 비교가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니?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혜숙 씨, 나한테 다시 돌아올래? 아니면 평생 거기서 소시지나 구우면서 살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내 평생 처음 본다. 정말 끝까지 악독한 인간이구나. 악독? 혜숙 씨, 나를 떠난 건 당신이잖아.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정혁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정혁과 한서아. 그들은 지금쯤 행복하겠지. 나는 여기서 소시지나 굽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 지독한 정적이 나를 맞았습니다. 첫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텅 빈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서서 일하니 무릎 통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건강만은 지켜야 해.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게 끝이야.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마트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죠.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나왔네. 네, 할머니. 소시지 하나 드실래요? 응, 줘봐. 근데 언니, 안색이 영 안 좋네. 많이 힘들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 잘 챙겨. 할머니가 소시지를 받아들고 갔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2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식대 앞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돌아봤습니다. 40대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연이에요. 30년 전에 선생님께 성악 배웠던 박지연이요. 기억이 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소리는 참 좋았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 지연아. 선생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응, 요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아. 나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지금은 근무 중이라서. 그럼 퇴근 후에라도요. 제발요 선생님, 꼭 시간을 내주세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 후 근처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이네요. 그러게, 정말 많이 컸구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음대에 갔어요. 성악 전공했고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내 제자가 꿈을 이루었다니. 지금은 뭐 해? 지역 문화센터 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실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도 선생님을 구하고 있어요. 합창단. 네. 평균 연령 70세의 어르신들이세요. 그런데 마땅한 선생님을 못 구해서요. 혹시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10년 넘게 음악에서 손을 놓았는데, 그리고 내 나이도 너무 많고. 선생님, 60 넘으셨죠? 어르신들과 연배가 비슷해서 오히려 더 잘 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조건은 주 3회, 한 번에 2시간씩이고, 회당 5만 원이에요. 계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마트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선생님, 제 명함이에요.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지연이 명함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관장 박지연. 10년 만에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64세 나이에.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첫 남편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혁에게 보여주고 싶어. 나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그 일 내가 할게.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세요? 응, 가능해.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노을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예순넷.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정혁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문화센터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마트 사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왜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 축하해요. 언니 같은 분은 이런 데서 일하시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고마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응, 왔어. 합창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요가, 한글, 컴퓨터, 그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합창실 문을 열었습니다. 15분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균 연령 70세.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우리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저도 64입니다. 64이 이른을 가르친다고? 어휴, 요즘 문화센터는 아무나 강사로 쓰나 보네.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25에 임용되어 28년간 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했고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53세 명예퇴직했지만 경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봤자 10년도 더 된 얘기구먼. 또 다른 할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연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들, 선생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세요. 믿고 잘 따라주세요. 뭐,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할머니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첫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호흡부터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하지만 할머니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서로 떠들기 바빴습니다. 어제 우리 며느리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아이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요? 기본 발성 연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에이, 우리는 그냥 수다나 떨러 온 거지. 노래는 무슨 노래야? 한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2시간이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첫날이라 그러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여전히 수다만 떨었고 연습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연습까지 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너무 진지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수업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클릭했습니다. 대박. 이정혁, 그 인간 또 재혼했대. 진짜? 누구랑? 엄청 젊은 여자래.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던데. 누가 결혼식장에서 봤다는데 신부가 완전 애기 같더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누군가 결혼식장 밖에서 멀리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은 흐릿했지만 이정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신부가 30대 병원 간호사라던데. 와, 이정혁 나이가 65인데. 해숙이는 이 사실 알까?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혼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이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정혁은 벌써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나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자와 나는 여기서 할머니들에게 무시당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저 이정혁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걸까? 2달이 흘렀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매번 수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합창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혜숙 선배님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정혁 원장님 부인입니다. 한서아라고 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무슨 일이시죠?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서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께서 원장님과 이혼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원장님이 매일 너무 힘들게 해요. 선배님이 겪으셨던 일들 저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서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요구하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화를 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잘 서지도 않는데 강제로 손으로 해달라고 하고 입으로도 안 되면 화를 내고 저 정말 못 견디겠어요. 결혼한 지 겨우 2개월인데 벌써 옷고 잃기나 빠졌어요. 한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정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선배님, 저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요. 한서아가 애원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도와줘야 하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잔데.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도 나처럼 피해자일 뿐이야. 알겠어요. 만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내일 괜찮아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혁, 너는 정말 끝까지 악마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서아 씨. 한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볼은 헬쑥하게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2개월 전 마트에서 봤던 그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배님. 한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앉아요. 나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서아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제가 원장님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미 그 사람과 끝난 사이였고, 당신도 모든 걸 알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됐어요. 그것보다 당신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서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신사적이고 배려심도 많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도 그랬으니까. 결혼하고 일주일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한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요구해요. 출근 전에도,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서도, 그리고 밤에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것과.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젊은 게 뭐가 아프냐고 소리치고 거절하면 화를 내요. 러브젤도 쓰죠. 내가 물었습니다. 한서아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한테도 그랬으니까. 한서아가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겪었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못 버텼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당신은 이제 2개월이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혼하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원장님 만나면서 다니던 병원도 그만뒀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정혁은 똑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아 씨, 잘 들어요. 지금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나처럼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나오면 안 돼요. 증거를 모으세요. 지금부터. 증거요? 네. 녹음하세요. 이정혁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장면, 화내는 장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전부 다 녹음하세요. 한서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세요. 진단서를 받으세요. 몸에 상처가 있다면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선배님, 나는 6개월을 버티면서 증거를 모으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모든 증거를 모아서 그 집에서 나오세요. 한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했잖아요.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정혁, 너는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막아야 해. 한서아라도 구해내야 해.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한서아를 돕기로. 그리고 이정혁이 더 이상 다른 여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기로.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다음 주에 수업 하루만 빠져도 될까?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응, 아주 급한 일이 생겼어. 꼭 처리해야 할 일이야. 네,
그럼 괜찮아요. 대신 다음 주에 보충 수업 한번 해주시면 돼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서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내가 도와줄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정혁,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의사라는 사람이. 일주일 후 한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녹음 파일 모으고 있어요. 좋아요.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돈 벌어오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한 거 녹음했어요. 완벽해요.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강요. 법정에서 아주 잘 먹힐 거예요. 정말요? 네. 계속하세요. 2주 후 한서아와 다시 만났습니다. 선배님,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진단서 받아왔어요. 한서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질열상이랑 만성염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관계는 자제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 진단서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정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잘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도 다녀왔어요. 우울증이랑 불면증 진단받았어요. 약도 처방받았고요. 네, 수면제랑 한구울제요. 한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토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딱 한 달만 더. 네. 4주 후 한서아와 만났습니다. 선배님, 녹음 파일 12개 모았어요. 대단해요. 일기도 매일 썼어요. 친정에 몰래 맡겨뒀고요. 완벽해요. 한서아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약 처방전, 전부 다 있어요. 이제 충분해요.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법률구조공단에 가세요. 무료로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로 가서 상담받으세요. 증거 전부 다 보여주고요. 네, 선배님. 한서아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일주일 후 한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변호사님 배정받았어요. 축하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드디어? 선배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정혁의 그 추악한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꼭 증언할게요. 정말요? 응. 내가 겪었던 일도 전부 다 얘기할게요. 이정혁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감사합니다, 선배님. 한편 문화센터 수업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과의 관계가 점차 좋아졌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나는 밤늦게까지 개인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합창단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합창단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한서아의 재판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정혁, 이제 정말 끝이야. 한서아의 이혼 소송. 거기서 나도 증인으로 서서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이다. 이정혁의 성적 강요, 외도, 가스라이팅, 그 모든 것을.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전부인 나. 그리고 한서아까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정혁이 어떤 괴물인지를.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병원장이라는 직위, 사회적 명예, 그 모든 것을. 이것이 나의 복수다. 이정혁.
64.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복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한서아와 나,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의 대결, 이정혁의 몰락,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서아는 제가 알려준 대로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12개의 녹음 파일, 산부인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그리고 매일 쓴 일기까지. 선배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한서아가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정 신청을 하세요. 네. 선배님도 꼭 증인으로 나와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나는 한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한서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배정받았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정혁 씨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서아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으며 정상적인 부부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이정혁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법정에는 판사, 한서아와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이정혁과 그의 변호사, 딱 그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증인 최혜숙 씨, 입장하십시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정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한서아의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이정혁 씨의 전 부인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고는 저에게 하루 평균 2~3번의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폭언을 했고 돈도 내가 버는 데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러브제를 강제로 사용했고 제가 고통을 호소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질열상과 만성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정혁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원고 한서아 씨가 겪은 일은 제가 겪었던 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장소, 횟수, 말투까지. 피고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정혁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 피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혼 재판 판결문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에도 저는 같은 내용으로 이혼 소송을 했고 법원은 제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서아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재판 두 번째 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정혁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아, 왜 또 피해? 젊은 게 뭐가 아파? 오늘 못하면 내일은 2번 해야 해. 전 부인은 이렇지 않았는데. 법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서아의 산부인과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질열상, 만성염증, 외음부 손상.
정신과 진료 기록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정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세 번째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정혁은 원고 한서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강요를 하였고,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에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쾅. 위자료는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3천만 원으로 정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한서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축하해요, 한서아 씨. 우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이정혁은 변호사와 함께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원고 측이십니까?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정혁은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서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저기 피고입니다. 기자들 일부가 이정혁을 쫓아갔습니다. 나와 한서아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한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서아가 미리 SNS와 여러 언론사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피고는 60대 병원 원장으로 전 부인인 저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자들이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60대 병원 원장, 30대 아내에게도 성적 학대, 전 부인도 같은 피해 호소, 성중독 의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 모 원장이 30살 연하의 아내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강요를 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가정법원은 7일 이 씨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성적 강요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며 이혼을 인용했다. 특히 이 씨의 전 부인 역시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역겹다. 저런 인간이 운영하는 병원은 당장 망해야 한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라. 환자들이 불쌍하다. SNS에도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정혁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추문 병원 원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 성적 학대 논란에 휩싸인 이정혁 전 원장이 병원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병원 측은 원장의 사생활이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빗발쳤고 병원은 반쯤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이정혁이 만나던 새로운 여자친구도 기사를 보고 놀라 연락을 끊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정혁, 이게 바로 네가 받을 벌이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한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저 새로운 직장 구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성폭력 상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어요, 한서아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네요. 저 역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은 어느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제 말을 잘 따라주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게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 장례식 때 불러주신 노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열리는 지역 합창 경연 대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연 대회 당일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분의 할머니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의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5, 이혼, 재판, 복수, 그리고 새로운 출발.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정혁은 무너졌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서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서아 씨, 다음 주에 우리 합창단 공연하는데 보러 올래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꼭 갈게요, 선배님.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5.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부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돈도 내가 버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부든 연인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